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내 법률 상담 클릭하셔서 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도 저희가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둘 테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저희 만남인데 네. 지난번에도 너무 잘해주셨지만 표정이 한결 더 편안해 보이십니다. 어떠세요? 두 번째 오늘 나오시는데. 네, 저도 두 번째라 그런지 한결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네. 또 상담은 또 날카롭게 잘 해주시리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범죄 접수된 상담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죠. 시공사를 바꾸고 싶어요. 취중 주거 침입 무혐의 받으려면 무단주차 차주의 최후, 동거 후 이별, 재산 분할은 어떻게? 네, 이렇게 또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그럼 첫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일상의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어떤 법률 상식 알아볼까요, 변호사님? 네. 오늘은 남성분들이라면 대부분 이제 군대를 다녀오셨을 텐데 네. 그런데 만약에 군대에서 탈영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 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예전에 그 DP라는 드라마를 시즌2는 안 봤고요, 솔직히. 시즌1은 또 재밌게 봤는데, 군대 내에 정말 탈영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진짜 많고, 또 그런 거를 추격하는 또 군인들이 있구나라는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이 병역이란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의무다 보니까 다들 그 군대 다녀왔냐 안 다녀왔냐에도 민감하신 것 같고, 탈영 시 이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 시간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역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병역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네, 일단은 국가가 복무 명령이 있을 때 이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군 복무 의무가 아니라 네. 국가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헌법과 병역법에서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에 하나여 복무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의무를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군에서 복무하는 의무가 병역 의무이고 군에서 도망치는 행위, 이걸 이제 탈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군인의 경우에는 군형법을 적용을 받게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군형법이라는 거는 특별법이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군형법에 규정하는 탈영과 관련된 너무 이제 법률이 많고 또 저희가 또 안타깝게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님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다 알고 있을 순 없어요. 자, 어쨌든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탈영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군형법 제30조에서 군무 이탈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항 같은 경우에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이제 총 3가지의 경우 나눠서 처벌을 하는데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적전인 경우에는 가장 센 형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네. 도망을 가면은 사형까지도 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야,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전쟁은 아니지만 이제 어. 사변시 계엄 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되고요. 네.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항에서는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1항의 형에 의해서 이야. 처벌을 받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31조에서는 특수 군무 이탈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도 아까 말씀드린 그 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은닉하거나 비호한 자도 역시 처벌을 받는데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경우보다는 약간 이제 감해진 형을 받습니다. 네. 네, 이제 전시 사변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33조에서는 적진으로의 도주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형에 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미수범,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죄의 미수범도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저는 또 DP를 봐서 그런지 얼마나 괴로움이 타령까지 생각할까 다 각자만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드라마니까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군형법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고 이를 은닉하는 자까지도 같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타령은 정말 웬만해서냐 아니라 절대로 네.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고 대체 복무를 하는 사람도 있죠. 이거를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칭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이제 만약에 근무지를 이탈한다거나 출근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군에서의 타령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처벌을 받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병역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이탈을 했을 경우에도 이제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1호부터 5호까지 이제 사회복무요원의 이제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요. 네. 1호에서는 이제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총 8일 이상입니다. 네, 이탈하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또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그리고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네. 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네, 이런 분들도 모두 사회복무요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네.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타령에도 사실 이제 무조건 뭐 군대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복귀를 하지 않는 것도 이제 타령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타령 종류, 유형 어떤 게 있나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외출, 외박, 휴가를 하고 이제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네, 너무 있고요. 들어오기 싫어가지고. 네. 보통은 이제 타령이라 그러면 군대 내에 있다가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요. 이탈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가장 빈번한 경우는 이제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복귀 당일에 반드시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대 내에서 종교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종교 행사를 참여를 했다가 다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네. 특히 이제 뭐 불교 같은 경우는 절 같은 경우는 산에 있다 보니까 네. 산에서 이렇게 도주를 하기 좀 환경이 갖춰져 있을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간부가 이제 영외 심부름을 맡겼는데 또 복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빈번하군요. 네, 사실 이런 경우는 간부가 그 부하를 신뢰해서 이제 네. 영외로 외출을 심부름을 시켜준 시켰는데, 것인데 네. 그 신뢰를 깨고 이제 밖으로 타령을 하는 거라서 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업무상 뭐 여러 가지 출근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잠적했을 때라든지 휴가 때 이제 네. 해외로 도피한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휴가 때는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네. 군 복무를 하다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텐데 근데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지 않나요? 군인 신분은?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아, 국외 그래요? 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네. 나갔다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경계병들의 허점을 이제 이용해서 몰래 도주를 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계병들과
과 폭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폭행죄도 가중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뭐 운전병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운전을 하니까 또 그걸 이용해서 네, 또 타령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유형이 많네요. 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재미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외박병, 휴가병, 군 간부, 예비군 등으로 신분을 속이고 이 계급장이나 이름표 같은 거를 위조해서 타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말 유형들이 다양한 유형들이 이게 다 축적이 돼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유형들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부대를 임의로 벗어났지만 타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경우길래 그런 건가 좀 궁금해요. 네. 휴가 중에 뭐 납치를 당해서 정말 부득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타령을 하려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파서 네.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도 당연히 이건 타령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군 병원에서 이제 상급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군부대에서 이런 민간 병원으로 나간 동안은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목숨이 네. 중요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야간에 이제 수색 작업을 할 때 본인이 이제 낙오를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이런 경우도 당연히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네, 타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의성이라는 게 약간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런 사정도 당연히 봐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하면은 이게 타령이냐 아니냐를 저희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볼까요? 네. 보면은 타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일단 타령의 일 요건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거니까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맡은 책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일단은 네, 일단 근태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근태부터 네. 시작을 한 네.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타령을 얘기하면서 조금 이런 게 있구나 했던 게 흔히들 이제 저희가 참 죄송스럽네요. 군대 경험이 있었으면 더 풍성한 얘기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단순하게 타령하면 군에서 이제 갑자기 도망치는 것 이렇게 흔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복귀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무 태만을 해서 이제 심부름을 갖다가 복귀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타령에 들어갈 수가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좀 엄중 처벌이 가해진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자, 어쨌든 병역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상회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세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또 성심성인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돼 있어서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오래된 중앙난방을 하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개별난방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가지고 입주대표회에서 네.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샘플을 보고 이거 보면서 너무나 실망을 한 거죠. 시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제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공용 공간과 전용 공간이 나눠지더라고요. 예. 공용 공간은 뭐 아파트 관리소 내에서 공사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지만 전용 부분은 제 집을 공사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집은 전용 부분의 제 집은 그 시공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아는 분을 통해서 보일러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죠. 아, 예, 일단 잘 전화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개별 난방으로 아파트에서 이제 난방 방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뭐 전체적인 거에 어쩔 수 없지만 개인 전용 공간은 이제 원하는 대로 시공사를 좀 선택하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제 궁금하신 거네요.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옆에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바로 상담 좀 이어가 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부분 잘 들었고요. 일단 그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을 구별을 딱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본인께서 자의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한 게, 시공사에서 공용 부분으로, 말 그대로, 저희가 아파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내잖아요. 네네. 비용을 지출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공용 부분이라 하고, 저희 입주민들이 돈을 부담을 해서 저희 집을 공사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전용 부분이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계약 당시에 그 부분이 구별이 돼서 계약금도 정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공용 부분 그 계약 따르고요. 개별 전용 부분은 입주민들이 직접 시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의를 하고. 그러면은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돼서 이제 소유자 3분의 2 이상 결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시공사 선정하기 전에 아파트 입주민 단계에서 이런 결의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루어졌나요? 일단 개별 난방 공사로 전환을 한다는 거에 입주민들이 동의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동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입찰을 했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입주민들도 걱정을 하시는 거죠. 이 시공사에가 맡겨도 될까? 그러니까 개별 난방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결의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입주민 대표에서 입찰을 했고요. 입찰을 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 개별 난방이 공용 부분이 있고 전용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부분을 나눠서 결의를 하지는 않으신 거죠? 그렇죠. 나눠서 결의는 안 했죠. 이제 말 그대로 개별 난방으로 전환한다는 동의만 했던 거죠, 저희가. 개별 난방에 동의만 하는데 공용 부분을 따로 구별을 하진 않으셨다 그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관련 판례에 의하면 개별 난방으로 전환하는 공사가 공용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공용 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라는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도 여쭤봤지만 공용 부분이랑 전용 부분을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이런 거에 자체가 달라요. 네? 전용 부분은 네. 입주민이 직접 시공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거는 맞는데 물리적으로 이제 실제 공사에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전용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이게 구별이 되는 배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파트 안은 입주민들이 사는 공간, 주거 공간은 전용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다 가는 가스 배관 공사만 공용 부분으로 돼 있죠. 아,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배관은 전용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제가 단순하게 공용 부분, 전용 부분 이렇게 나눠서 우리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전용 부분이라서 뭐 결의도 필요 없고 관청 허가도 필요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판례를 보면 이게 결국은 난방 배관이라는 게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걸 구분 지어서 이 부분은 우리 전용 부분이니까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공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 만약에 그 부분의 공사가 전용 부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입증이 되면 이거는 판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용 부분이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배관의 구조에 대해서 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시공하시는 분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혹시 이런 부분에서는 알아보신 게 있나요? 일단은 이 시공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가 다른 업체를 한번 알아봤어요. 네. 자기들은 공용 부분은 건들 수가 없지만 아파트 보일러 설치 부분이나 공사 부분은 그게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 시공사에서 개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으신 건가요? 네네네. 이제 지금 현재 입사를 받은 시공사가 아닌 네. 다른 업체에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 업체 한 곳에서만 확인을 받으시는 건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실 것 같고, 네네. 비용이 초기에 조금 들더라도 여러 업체를 한번 컨택을 하셔서 네네. 동일한 답변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기존에 이제 아파트에서 선정한 시공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마음에 안 든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 시공을 하는데 유리창을 타공을 해요. 베란다 유리창을. 유리창이 네. 네, 타공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샘플로도 해놓고 공사를 해놓은 세대가 유리창이 금이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샘플을 해놓은 모습도 전체적인 부분에 타 업체가 해놓은 거에 비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입주자 대표와 시공사 간의 유착 관계도 있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시공사하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공사 자체를. 제가 제 집 안전을 위해서 시공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네. 궁금한 게 이 시공사를 애시당초 선정을 할 때 시공사랑 아파트 사이에 계약을 체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시공사랑 계약할 때 이 난방 관련해서 전용 부분이랑 이제 공용 부분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 금액으로 계약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구별 없이 그냥 계약을 했다는 전용- 말씀이신가요? 전용 부분 얼마, 공용 부분 얼마, 네. 공용 부분은 입주자 부담. 그러면 총 세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전용 부분 얼마, 공용 부분 얼마라고 했으면 사실 저희는 그 계약에 지금 동의를 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결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네. 계약서는 근데 또 별도로 계약서가 따라왔어요. 입주민들한테. 그 부분은 따로 결의를 하지 않으셨나요? 예. 저희가 너희들한테 다 맡겨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기들이 계약서는 분명히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에 관련된 계약에 대해서 총 금액을 계약을 한 거는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차후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각 입주민들한테 계약서가 따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총 금액만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이후에 공용 저희가 한 건 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결의를 한 것이 하신 거죠. 아,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전용 부분은 개인이 계약을 따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은 처음에 그렇게 계약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지금 아니 계약서가 따로 이게 전체적인 계약서가 날라오고 또 따로 계약서가 또 날라왔었어요. 전용 부분 공사하는 그 계약서가. 그러면은 전용 부분은 개인이 따로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있는 건가요? 그거는 못 봤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제 생각에는 지금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개별 난방 공사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걸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네네. 아마 그런 조항을 근거로 분명히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 근거를 뭐 개인이 이 난방공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조항은 없었어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는 주장이시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계약을 만약에 그렇게 체결을 했고 저희가 만약에 결의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하나도 표명을 안 하시다가 이제 공사가 막 진행되는데
반대는 네. 계속 있었어요. 반대하는 입장을 네, 명시를 네. 하셨나요? 왜 이걸 했느냐, 왜 입찰을 이렇게 했느냐. 그래갖고 많이 반대 표명도 했었고, 그것 네. 때문에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와 싸우셔가지고, 뭐, 이렇게 법정 소송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인데,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입주민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난방을 빨리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네네. 지금 현재 시공사한테는 해주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곳을 알아보는데 이 다른 곳을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만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일단은 공사를 저희가 무조건 진행을 먼저 한다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나중에 기존에 계약을 체결했던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계약을 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그거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을 이제 입대위 측에서는 저희한테 어쩌면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그런 위험 부담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비용을 물어야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고, 네. 일단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전용 부분, 공용 부분, 이게 일단은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여러 시공업체로부터 확답을 받으신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관리자 뭐 그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는다거나 이제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조건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공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거를 대비를 하시려면 기존에 이제 계약 체결이 어떻게 됐고 그 계약 관계에서 우리가 전용 부분은 우리가 계약을 따로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시가 있는 게 경기도 지방에 있는 한 아파트가 개별 난방으로 전환을 하는데 시공사에서 안 하고 다른 업체가 와가지고 한 200세대를 또 따로 했나 봐요. 네.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더 궁금한 거죠. 아, 말씀 중에 어떤 아파트라고 하셨죠, 처음에?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아, 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파트도 아마 전용 부분, 공용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우리가 개인적인 이제 전용 부분만 공사를 하더라도 공용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네요. 그 계약서나 시공서에 보면 전용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공용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확인했을 때 전용 부분이 저희 집하고 전혀 관련이 공용 부분이 저희 집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네요. 네, 일단 그거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입대위 제가 궁금한 거는 입대위 정관 같은 거에 혹시 전용 부분, 공용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계약서를 보시고 계약서에 이제 전용 부분은 입주자 개인이 따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런 경우의 수를 나누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용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사가 굉장히 대공사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개별 난방으로 바꾸는 공사잖아요, 아파트 전체에. 네, 그러면 어쩌면 공용 부분에 이게 영향이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공사, 저희가 이제 접촉을 하시는 시공사한테 이게 전용 부분을 공사하는 업체랑 다르게 우리가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공사를 어떻게 가능을 하냐, 그리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경계선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또 이렇게 상담했으니까 또 확인해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아, 저희가 이제 방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생방송이라 네네. 보니까 추가적인 네네. 질문은 또 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좀 꼼꼼히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실효했을 구상권 청구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단 판례도 좀 관련해서 잘 찾아보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상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그러다 평소 주량을 심하게 넘고 말았고 만취 상태로 집에 간다는 것이 그만 방향 감각을 상실해 옆집에 들어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집주인의 신고로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날 너무 취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아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법적 처벌받게 된다면 회사에 다니는 것도 지장이 있을 것만 같아 너무 불안한데요.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무슨 데자부 같아요. 저 얼마 전에도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남의 집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른다거나, 이분은 또 비밀번호가 없었나 뭐 어떻게 또 집까지 들어가셨대요. 그죠? 자, 이런 사례가 저희 방송에서 다룬 것만 해도 몇 번 있기 때문에 많다는 거예요. 그죠? 네. 종종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연? 네, 술 취하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그러니까요. 일어나죠. 네. 그래서 이제 만취 상태로 사실 이렇게 다른 만취 상태에 있다가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사례처럼 단순히 이제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간 경우도 이제 종종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정말 자기 집인 줄 알고 예. 네,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뉴스가 종종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화장실인 줄 알고 옷장에 네. 소변을 본다든지 막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좀 심각한 게 주거침입 혐의로 현장 체포가 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자, 이후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주거 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면 이제 기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사연자님께서는 낮 시간도 아니고 저녁 시간에 일단 들어가셨단 말이죠.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그래서 이게 일단 사실상의 평온을 더 심하게 해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거라는 개념에는 뭐 아파트도 포함되지만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도 되는데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집 안으로 들어가셨단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러면은 사실 경찰이 봤을 때는 주거 침입의 어떤 객관적 구성 요건을 상당히 갖추었다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저 상담자께서 이제는 만취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 술에 취해서 실수로, 어쨌든 뭐 실수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인해서 처벌이 뭐 약해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요. 어쨌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주거 침입죄 구성 요건에는 뭐 객관적 구성 요건도 있지만 고의성이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실수로 들어갔다, 이거는 이제 결국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게 입증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 입증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고의성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라서 누군가가 들여다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로 수사를 받으신다면 네. 고의성이 없다고 볼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입증을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제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려면 신고자 입장에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주거라는 장소적 요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거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엘리베이터나 계단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네. 요즘은 캠핑 같은 것도 많이 가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캠핑카나 텐트 이런 것도 주거에 포함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주거 침입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네.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구성 받아요? 요건이 된다면 처벌을 받고요. 그리고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없어도 네, 이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거주자가 만약에 자기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설령 주장을 하더라도 이게 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주거 침입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 침입을 해서 단순히 집에 들어가서 침입을 했다, 이것만 해당되는 네. 게 아닌 게 놀랍습니다. 뭐 아파트 복도라든지 텐트까지도
야영 캠핑을 네.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을 먹고 실수할 수 있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술 취해서 아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증이 아까 쉽지 않겠다고 네. 했지만 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네, 일단 할 고의성을 텐데.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설령 고의가 없더라도 본인이 평소에 술을 먹으면 어떤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어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필름이 계속 뭐 네, 상습적으로 끊긴다든지.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설령 내가 그 당시에 고의가 없더라도 이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 사람은 원래 평소에 술을 마셔도 그런 행동을 전혀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 왜인지 모르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확인서를 확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CCTV 무조건 확보를 하셔서 네. 정말 인사불성에 이르러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한 상태였다는 거를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고의가 없었다라는 거를 또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평소에 본인이 집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 그대로 그냥 잠에 들었다면 범행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피해자분께서 확인을 조금 해주신다면 좀 고마운 부분일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왔는데 뭐 어떤 다른 범죄를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그냥 자기 원래 집에서 자는 것처럼 예, 행동을 했다. 이런 부분만 사실 확인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또 나아가서 본인 핸드폰을 임의로 제출을 해서 검색 기록을 이제 포렌식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범죄를 도모를 하는 사람들은 범행 전에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다양한 검색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걸 오히려 먼저 이제 제출을 해서 네, 입증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증거를 최대한 이렇게 취합을 해서 입증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어쨌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술을 좀 적당히 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필로티 구조의 주택이고 최대 12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입주민 수 대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편이라 평소 주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주차장에 허락 없이 1시간가량 주차된 차가 있어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차주는 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전화도 수십 번 걸어봤지만 계속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부러 받지 않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에 연락을 받고 나타난 차주는 잠시 주차했을 뿐 고의로 연락을 피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더불어 도리어 차주가 저에게 뭐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불렀냐며 한숨을 푹푹 쉬는 겁니다. 허락도 없이 남의 집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것도 모자라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게 너무 괘씸해서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꼭 묻고 싶습니다. 건물에 별도의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빌라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절대 이게 주차하지 말라고 단속한다 뭐 이런 게 막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유지 내에 불법 주차 문제로 혹시나 이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보통은 불법 주차라고 하면 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떠올리기 쉬우실 텐데 예, 이 사연자분처럼 정말 분쟁이 극에 달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소송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주차 공간이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서울이나 이런 곳은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네. 진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남의 집 앞에 주차를 무단으로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연락조차 받지 않는 차주. 이 법적으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건조물 침입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일단 이 죄는 주거 침입죄랑 같은 조항에서 정하는데요. 예. 이제 건조물이라는 거는 이제 경계가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곳을 이제 건조물로 정하고 있고, 담이나 기둥으로 이제 구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붕이 있는 경우까지도 정한다고 하는데 네. 저희 판례는 위오지 같은 경우도 건조물이라고 봐서 지붕이 없어도 담이나 이제 어떤 경계를 치고 있으면 그 부분도 이제 건조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 건조물 네.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이건 그래서 충분히. 저희 필로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리적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조물 침입죄의 그 건조물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었으니까 잠깐 되면 되겠지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했다가는 이제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게 되면은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이상 사건을 접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 가서 진짜 이 사람이 불법 무단 주차를 한 건지 확인을 할 거고 연락을 했는데도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고의성까지 입증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차주는 일부러 연락을 피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고의로 연락을 피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의 영향을 받게 될지요. 네, 그럼요. 고의로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10번 이상 전화를 했는데도 일부러 받지 않았고 심지어 나와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발뺌을 했기 적반하장을 하고 때문에 있어요. 네. 충분히 고의성이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의란 단어가 굉장히 네.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법적으로는 고의성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또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 밖에도 이제 사유지 내의 불법 주차와 관련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분들은 지금 감정이 서로 너무 많이 상하신 상태인데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보통은 이제 아무 주차장이나 들어가시는 분은 없을 거고 네. 이제 그 입주자의 동의를 받고 잠깐 이제 되는 경우가 많으실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게 그렇게 동의를 설령 받았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제 누가 와서 차를 빼달라고 하면 이제 즉시 나가셔서 차를 이제 빼주시는 게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전화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네. 막 수십 번을 했는데도 받지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잠깐 됐다 하더라도 전화를 받고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면 서로 이제 잘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허락받고 동거를 했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요. 최근 합의하고 결별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금 집은 상대가 동거 전 본인 명의로 매매를 했던 건데요. 저와 살림을 합친 이유로는 집의 원리금을 반반씩 냈어요. 그러니까 3년간 빚을 같이 갚아온 셈인데요. 문제는 그 3년간 집값이 2억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2억의 절반인 1억 정도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상대는 집이 본인 명이고 제가 그동안의 원리금은 월세로 생각한다고 말하네요. 둘 중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결혼했던 게 아니니 재산 분할이 어려운데요. 사실혼 관계가 깨어진 후 재산 분할을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이게 좀 사실혼 관계에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재산 분할 자체가 좀 애매해진 상황 같은데 이렇게 헤어질 때 재산 분할, 사실혼 관계에선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재산에 어떤 증식이 있었다면 그 네.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을 해서 재산 분할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법률혼이랑 다르게 사실혼이라는 것 자체부터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거를 하는 것만 해서 사실혼이라고 법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거를 넘어서 사실혼이냐를 입증하셔야 되는데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이제 우리가 정말 거의 부부
제3자에 준하는 네, 네. 의사로 동거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제3자가 볼 때 이 인정이 사람들은 필요하고. 거의 부부나 다름이 없다. 어. 네, 이런 것도 입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그것만 입증이 된다면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형성 기여도를 네. 주장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자 그럼 자세히 좀 따져 보겠습니다. 함께 산 3년 동안 원리금을 반반씩 갚았는데 이제 집값이 2억 정도 올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상담자께서도 어쨌든 이분은 남자분은 원금이라고 생각했지만 원리금이니까 말 그대로 집값 상승에 대한 이익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법적으로는 어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명의는 상대방 거라서 뭐 어쩌면 상대방은 내 명의니까 내 특유 재산이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대출이 껴 있는 거고 네. 3년간 지금 어쨌든 두 분이서 같이 갚아 나가신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저희 상담자분의 기여도가 당연히 이거는 인정이 되어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2억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이제 형성한 재산이고 우리가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2억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고 네. 이제 뭐 2억이 올랐다는 거는 보통 이제 재판을 하시면 이제 재판 도중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그러니까 1심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 집의 시가가 얼만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2억이 올랐다라는 거를 보통 뭐 KB 부동산 시세 같은 거를 제출을 해서 저희가 입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받을 입장이면 최대한 높은 시세 자료를 찾아서 내야 되고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상승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네, 재산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집을 지금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라면 이제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고 시세가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나누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보통 이 부분은 뭐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이제 저희가 받을 사람은 높은 시세를 제출을 하고 네. 거기선 낮은 네, 시세라고. 저쪽은 이제 어떤 낮은 시세 네. 제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보통은 KB 부동산 시세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비슷한 시기에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큰 차이는 네, 없으니까. 큰 차이는 있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주장을 하면 이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금액을 특정을 하면 상대방은 그 금액을 현금으로 저희한테 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판결문으로 현금을 받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는 재산 분할을 이제 사실 좋게 하면 되겠지만 안 좋게 헤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합의할 때 굉장히 좀 갈등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혼이라고 해서 사실 법률혼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사실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서류상으로 구별이 오히려 안 돼서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법률혼보다 더 어떤 까다로워요. 재산 증식에 어떤 자기가 기여를 했다는 걸 증거로 정말 명확하게 남겨 놓으셔야 네, 네. 이게 인정이 될 것 그럴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네, 자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자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3년 정도 동거를 하셨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사실혼의 입증 자료로 쓰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단순히 인사드린 것만으로 제 생각엔 조금 모자랄 것 같고 주변 그러면은? 친척, 뭐 친구, 뭐 회사 지인분들 네. 이런 분들이 다 이 사람은 뭐 거의 뭐 결혼을 한 사람이다. 네. 뭐 10만 이렇게 안 올렸지. 네, 네. 예. 거의 그런 정도의 어떤 확인서를 좀 최대한 확보를 하셔서 네, 사실혼이라는 것부터 일단은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 호칭도 중요하더라고요. 뭐 보통 이제 거의 이제 가족처럼 이제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뭐 여보, 자기 네, 뭐 이런 네, 것들. 네.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로 그거를 확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이 재산 분할이에요. 예. 네,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이제 3년 동안 원리금을 분납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분명 증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기간을 설정을 하셔서 무조건 자료로 제출을 하시고, 네,
그리고 2억이 오른 거는 KB 부동산 시세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에게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대응을 하시고 증거를 모으실 수 있는 거는 좀 이것까지도 가능할까 하는 것까지도 최대한 긁어 모으셔서 확보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전화, 홈페이지 그리고 이메일로 상담 접수 받고 있고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보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